오늘도 덥더라고요. 이 더위가 언제나 끝나나 모르겠습니다. 8월 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저 8월 8일이네요, 진짜. 제가 88학번인데. 어제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잖아요. 어제 신반장이 칠판에다가 설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도 했는데요. 여야가 오늘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면서요?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가졌는데요.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금 지분 보유 한도가 4%인데 이거를 34% 또는 50%까지 올리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있군요. 좋습니다. 최 반장, 드루킹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내일 재소환한다고요? 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특검 사무실에 다시 나올 예정인데요. 지난번 1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특검이 준비한 질문의 한 절반가량밖에 질문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 이제 2차 소환을 김경수 지사 측에 동의를 구했고 김 지사가 동의를 해서 출석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죠? 표정이 좀 그래요. 자,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하고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은산분리 법안을 이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 외에도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역시 합의를 했습니다. 또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요.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누진제 개선 방향 등도 집중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제 일단 정부가 여름철에 한해서 7, 8월에 누진제 완화 방안을 이제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임시 변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자,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는요, 김경수 지사를 내일 재소환한다는 소식 외에도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던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다시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인데요. 도 변호사가 이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하고 고등학교 친구잖아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한 심경을 법정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도 변호사는 노회찬 의원을 죽인 사람처럼 보도가 나가서 힘들고 괴로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특검이 자신을 엄청나게 압박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가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따금 울먹이는 말투로 진술을 이어갔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왜냐하면 법정 안에 아마 기자들이 못 들어갈 겁니다. 제가 예전에 출입할 땐 그랬는데 이제 귀를 대고 듣거든요. 저희가 보통 귀대기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울먹이는 목소리가 좀 들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에 올인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재계와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삼성이 오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은 앞으로 3년간 18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가능성 등 외교안보 소식부터 정리해보고요. 재판거래 의혹 수사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손학규 고문 등 정치권 소식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제안하면서 언제든 정상 간의 만남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폐기에 진전이 있고 싱가포르 합의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다시 속도를 내는 북미 협상 소식, 또 기무사 계엄 관련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 관심이 쏠렸던 남북 북미 장관회담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이 북측에 건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말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의미심장한 미소만 짓죠.
네, very good. 어쨌든 답장을 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란 뜻입니다. 대신 볼턴 보좌관이 친서에 담긴 내용을 살짝 공개했습니다. As I've said,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is prepared to go back to North Korea to meet with Kim Jong-un. We've proposed that in our most recent letter from the president to Kim Jong-un. The president's prepared to meet at any point. But what we really need is not more rhetoric. What we need is performance from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폼페이오 장관을 곧 보내고자 한다. 또 나 역시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송환, 또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팔 폼페이오 장관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지금쯤 백악관에선 이런 대화가 오갈지도 모릅니다. We continue to work on that. Mike Pompeo has been fantastic. John Bolton working together with Mike has been fantastic. I don't even know where. I thought he might have gone back to North Korea. He spent so much time in North Korea. Surprised to see you here. And we're going to denuclearize just as quickly as we can achieve that. And so I'm working hard, Mr. President, though. 자, 폼페이오 장관,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다시 곧 북한으로 날아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아직 예정된 계획은 없다면서도 단정하진 않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We have no trips, no travel to announce. And by the way, just on Sunday, we got back from a very long, a lot of flying hours to Asia. I think it was 20-some hours. So it's just one way. I don't see that happening anytime soon. Look, I'm not going to predict what's going to happen, certainly, but we have no trips or travel to announce at this time. Okay.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에도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고 말한 볼턴 보좌관과는 달리 북한이 핵폐기에 진전을 보였고 싱가포르 합의 사항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left 3 months ago. We got our hostages back. There's no more missiles flying over Japan. There's no rockets going up. There's no nuclear testing, and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So we'll see how it goes. I have a feeling that China now is not happy, and maybe they're doing a little bit of a number, but we'll figure that out too very easily. 흘러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국민은 올가을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분부를 떼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정가는 친서 교환은 긍정적 신호, 9월 뉴욕 유엔 총회에서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전망했고요. 북한 역시 연내 회담 개최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일정도 줄을 잇습니다. 당장 열흘 앞으로 다가온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선 남북 정상이 조우하고요. 이 9월 초엔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구구절이 있습니다. 북한으로선 뭔가 성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어서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뉴욕에서 대망의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또 북한의 고위 인사가 29일 연설에 나서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이는 가능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주요 플레이어들 또 넓게는 UN 무대에서의 적극적인 지지를 계속 당부를 하고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올가을 평양에서 만나자던 남북 정상의 3차 회담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한겨레에 실린 대담인데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가을과 평양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유엔 총회 전에 남북의 지도자가 담판을 하고 그 동력을 지렛대 삼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이에 호응했습니다. 마치 5.26 깜짝 회담과 같은 원포인트 회담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자, 8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예정되어 있죠. 이 시기를 전후해 남북 정상이 만난다면 그 효과도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올가을 한반도 평화의 가을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북한 비핵화의 진전, 폼페이오 보낼 것입니다. 네, 강경파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요. 물론 이제 약간 우리가 당근과 채찍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를 다 전략을 써왔지만은 주로 채찍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특히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 이런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 북한을 압박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해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볼턴 보좌관의 최근 발언하고는 궤를 좀 달리해요. 상반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최근 폭스뉴스, CNN 등 미국 주요 언론과 연달아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물론 대화와 압박 양쪽을 모두 거론했지만 무게는 후자에 실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ll, it's the performance that we need is from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has lived up to the Singapore Declaration. It's just North Korea that has not taken the steps we feel are necessary to denuclearize. And the idea that we're going to relax the sanctions just on North Korea's say-so, I think, is something that just isn't under consideration. We're going to continue to apply maximum pressure to North Korea until they denuclearize, just as we are to Iran. The president feels very strongly about it. 네,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고반장이 아마 발제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볼턴 보좌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년이라는 비핵화 시간표를 전에 본인이 제안했던 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었고 북한이 먼저 얘기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은 북한이 먼저 약속을 한 거니까 지켜라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 1년이라는 시한을 지키기에는 사실 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전해지는 발언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여전히 이제 조금 입장이 다르고요. 강온 전략을 섞어서 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뉴저지주의 배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 클럽에서 재계 인사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6.12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면서 이 볼턴 보좌관과는 달리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다소 지연되는 데 대해선 중국이 아마도 우리한테 장난을 좀 치는 것 같다라면서 중국 배후론도 언급을 했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다시금 톱다운 방식의 협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연내 2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친서에 폼페이오 장관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쓴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고. 본인도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기대하고 있다는 표현을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아마 정상급 외교가 아까 이제 신반장이 이제 스케줄, 9월 스케줄도 유엔 총회 얘기도 했는데 좀 정상급 외교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요, 양반장 미국이 던진 당근, 당근책 더 있죠.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국제사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물꼬를 터주는 이 새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겁니다. 이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 수량, 지원 물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 이렇게 10가지 사항을 담아서 제재 면제를 요청하면 가능한 한 빨리 그거 처리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지침을 사실상 미국이 만든 거죠. 흔히 비유적인 표현을 들자면 올리브 가지,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건넸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저 언론에 보도 봤어요. 예, 제목이. 우리 정부도 지난해 의결을 하고도 집행을 하지 못한 $800만 규모의 이 대북 지원이 있는데 이 조치,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이 적절한 시점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채찍보다는 당근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당근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미국 북한 전문 매체 산팔로스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3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추가적인 해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엔진 시험대에서 철골 구조물 해체 작업이 계속이 됐고 벙커에서도 연료와 산화제 탱크가 제거되고 있다는 건데요.
수직형 엔진 시험대는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엔진을 시험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시설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 반장이 얘기했던 그 시설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파괴를 약속한 바로 그 장소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시찰 행보 또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신 반장도 북한의 폭염이 대단하다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옷차림이 다르더라고요, 고 반장. 네, 김정은 위원장도 이 더위는 결국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더위를 좀 잘 탈 것 같아요. 네.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황해남도 금산포에 위치한 젓갈 가공 공장을 시찰했다고 하는데요. 인민복 대신 흰 반팔 티셔츠에 밀짚 모자를 쓴 차림이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얼굴도 다소 벌겋게 좀 상기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인민복 상의는 옆에 있는 이설주 여사가 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쌓여있는 젓갈 제품을 보니 자부심이 생긴다. 서해 포구의 보물고라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또 얼마 전에 그 매기양어장을 시찰하면서 비슷하게 만족감을 이렇게 보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앞두고 전국을 돌면서 경제 시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 있잖아요. 관련해서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냈다면서요, 신 반장. 네, 청와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대북 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게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까지 발표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만 내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또 볼턴 보좌관이 석탄 밀반입 문제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논의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NSC 차원의 상시적 협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기무사 개혁 속보 짧게 좀 다뤄볼까 하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개편안 발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 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조간 보도인데요. 송영무 장관이 청와대의 기무사 해편 발표 전 부장이 해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해체해서 재편한다. 근데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래요. 네. 조어랍니다, 조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단어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물어보고 별로 관심 답을 열심히 했는데. 알았어요. 잘 아시네요.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잠깐 아무튼 이 청와대가 말하기를 그 보고 독대 보고가 지난 3일 저녁에 있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함께 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해편안 지난 2일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서면 보고가 올라왔고요. 그 내용을 3일에 국방부와 청와대에서 동시에 발표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해편 발표 후에 송 장관 대면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이 서면으로도 이미 충분한 보고가 있었고 사후에 대면 보고를 받았어도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통상적인 이런 관례와는 달리 사후 보고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이 대면 보고가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흐름상 송영무 장관의 요청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무사 개혁 문건 그리고 세월호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요.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인력도 7명에서 8명 정도 더 증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계엄령 문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귀국이 좀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군검합동수사단은 지난 3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그리고 조 전 사령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한민구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미국에 체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주변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들어오겠다는 의사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 발제도 다뤘고요. 아까 이제 신 반장이랑 들어올 때 얘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이 이제 어제 발표가 됐고 아까 이제 국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일단은 후폭풍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이 완화 방침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선 환영의 목소리, 반대로 진보 진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 공약집에 분명히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돼 있고 인터넷 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자는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후보 시절의 한 발언과 어제 현장에서 한 발언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제 여야가 8월 국회에서 이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아까 이제 신반장이랑 얘기를 했고요. 그 관련해서 속보가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트럼프 북한 비핵화 진전 폼페이오 방북 제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서 법원행정처가 문건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발단이 된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또 내일은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는데요. 검찰이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하면서 주춤해 보이던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민수 부장판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입니다. 김 판사는 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또 컴퓨터에 있던 24,500여 개의 문서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로서 첫 포토라인 짜는 건데 심정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2만여 개 파일 삭제한 거는 본인 판단이셨나요?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 누구 지시받고 하셨습니까? 네, 김 부장판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차성환 판사의 대학 생활, 또 가족사, 그리고 재산이나 평판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소위 뒷조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의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또 긴급조치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깬 법관에게 징계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별 재판 진행 상황 정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20대 국회의원 분석, 이 문건 작성자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 진행된 법원 자체 조사에서 김 판사는 대부분 문건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을 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상 임 전 차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인물에 대한 소환이 오늘 이뤄진 만큼 이제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 발령이 나자 근무 시간도 아닌 새벽에 사무실에 나와 문서 파일을 삭제했는데요. 법원도 이 파일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 재판거래 등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더 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부릅니다. 그제 석방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셈인데요. 검찰은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법부의 법관 해외 파견 거래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임종원 전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 수석과 소송 진행 방향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수석이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확보했는데요. 미국 뉴욕의 유엔 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당시 한일 관계 경색을 우려하던 청와대와 법관 해외 파견이라는 이익을 추구하던 대법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를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당시 강제징용 사건이 배당된 곳에서 근무했던 한 현직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신통제에서의 정식 검토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대법관님들의 결단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상고될 경우 대부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바로 선고가 되죠. 이렇게 5년 끈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의당,
국가적인 문제를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거래했다며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파렴치한 블랙 커넥션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를 일찌감치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에서도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정부와 재판 거래한 것을 넘어서서 상권 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허물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헌정사상 최대의 헌정 파괴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국내에서 진행된 소송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본 게 사실이라면 일본이 강제징용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에 항의하겠다던 우리 정부의 태도는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던 걸까요? 정부는 다자 차원에서도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이 강제징용된 아픈 역사가 서린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보호한다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시 행정처에 근무하면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박모 심의관은 현재 국내 최대 로펌에서 근무 중입니다. 김 씨와 장 씨, 알려진 그 로펌이고요. 참고로 당시 강제징용 소송 피고 쪽, 즉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리했던 그 로펌입니다. 이 김 씨와 장 씨 로펌엔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작성한 김모 변호사도 소속이 돼 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었던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직접 문건을 작성을 했고 이는 임종원 전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의혹의 중심엔 임종원 전 차장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관 사찰 문건 의혹, 현직 부장판사 공개 소환입니다. 네, 저는 비공개 소환할 걸로 예상했는데 오늘 공개 소환됐고요. 정말 포토라인에 아까 보니까 섰잖아요. 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소위 재판거래,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서요. 현직 판사, 현직 부장판사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소환된 건 처음이고요. 대법원이 각종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또 문건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는 또 검찰의 반발까지 이제 산 상황에서 검찰이 이제 피의자 소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공개 소환이라는 카드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공개 소환이 시작됐다는 거는요. 수사가 본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김민수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발단이 된 판사 뒷조사 문건 등을 작성한 당사자입니다. 김 판사는 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냈고요. 또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4대의 PC 가운데 한 대를 사용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 판사가 자신의 PC에 있던 문건 24,500여 개를 삭제한 건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윗선의 관련성을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의자 신분이니까요. 지금 이제 고 반장 얘기했던 대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현직 판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된 만큼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소환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설명했지만요. 내일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요. 석방 사흘 만이네요. 사흘 만에 검찰에 다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박근혜 청와대가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받아들이는 결론을 내리면 이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 이런 우려를 법원에 전달을 했고 그 주체가 바로 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그 문건을 다수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검찰 청와대 입장이 외교부를 통해서 행정처에 전달이 됐고요. 이후 임종원 전 차장이 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이 소송 진행 상황을 논의한 게 아닌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제 김기춘 전 실장이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다소 격렬한 이런 반대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테러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잠깐 그 얘기 듣고 가시죠. 차창을 두들겨서 깨트리고 하는 그런 무모한 폭력 행위 앞에 경찰은 과연
그 본연의 폭력 예방을 위한 자신들의 임무 수행을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차량을 파괴하고 하는 그런 범법 행위가 경찰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옳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 만기 출소를 하는 과정에서 40분간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과정은 저는 이것은 이건 테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테러 행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우리 당이 이 경찰청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우리 당에도 요구를 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은 석방 사흘 만에 이제 검찰에 나오는 거고 석방 하루 만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착잡한 심정이었을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자, 드루킹 수사 상황을 짚어보면요. 내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첫 번째 조사에서요. 특검팀이 준비한 내용, 질문지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한 절반밖에 묻지를 못했고 김경수 지사도 재소환에 동의했다는 거죠. 네, 김 지사가 내일 오전 9시 반, 3일 만에 다시 특검에 출석합니다. 지난 6일 오전부터 약 18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지만 이 특검은 조사 내용이 방대한 데다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서 준비한 내용을 모두 물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특검이 2차 소환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김 지사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김 지사는 내일 조사에서도 의혹을 적극 반박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특검은 물증이 있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거나 드루킹과의 대질 신문이 진행될 거란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검의 1차 수사 기간 60일 가운데 17일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네, 25일까지니까 지금 17일이 남았는데요.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했던 도모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이르면 오늘밤 결정이 되는데 만일 이 도 변호사가 구속이 된다면 그 청와대로 향하는 수사가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도 변호사가 올 3월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실제 면담까지 가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특검은 남은 기간 동안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연장해서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관련성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드루킹 USB에서 바둑이 폴더까지 나온 마당에 김경수, 송인배, 백운우 드루킹의 커넥션을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반드시 그 모든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통령도 과연 드루킹을 모른다고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도모 변호사 구속 여부는 이제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도 변호사는 특검팀이 자신을 엄청나게 압박했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 들리고 있고요. 자,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오늘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요구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 소위 데이비드슨 사업에 협조하면서 대북 공작금 1억 2천만 원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 그리고 사업에 가담해 5억 3,500만 원 등을 유용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요청을 국세청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웠고 국고 손실을 인식할 정도의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전 천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업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도로 실행되는 것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고 국세청이 액수를 정해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하고 국세청 해외 정보원에게 전달했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국세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국세청이 지난 4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LG 사주 일가 10여 명을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잖아요. 관련해서 최근 검찰이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구본능 회장,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자 지난 6월 LG그룹 신임 회장에 오른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입니다. 양자로 입적을 했던 거죠. 자, 검찰은 구본능 회장이 지난해 LG 상사 지분을 LG그룹에 팔면서 수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 이후 지난 5월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이 수사를 벌였지만 아시다시피 그 사이 구본무 회장이 타계를 하면서 수사가 잠시 주춤했었는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구광모 회장의 LG그룹 지분이 최근 10여 년간 2배 이상 늘어난 점에 주목을 하고요. 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구 회장의 지분을 늘려준 게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세청 얘기를 또 하나 더 해보면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기도 한데 SPC 그룹이라고도 있잖아요. 그 좀 다른 일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총수 일가가요. 마약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이 됐죠. 네, 아시다시피 SPC 그룹 부장이 저희 맨날 아침 먹으라고 넣어주시는 빵 있잖아요. 네. 파리바게트를 비롯해서 거기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그렇죠. 사요. 네. 주로. 네, 그리고 던킨 도너츠. 주로 아니에요. 그냥 여러 군데서 사요. 알겠습니다. 네. 베스킨 라빈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홍보될 수 있잖아요. 네. 뭐 파스구치 한 20가지 브랜드를 소유한 식품 전문 기업인데요. 이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의 둘째 아들 허희수 부사장이 액상 대마를 밀수해서 들여온 뒤 흡연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검찰은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대마 밀수를 돈 공범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허 부사장은 미국의 유명 버거 체인점을 흥행시키면서부터 이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었습니다. SPC그룹은 허 부사장을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했고 앞으로 경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김민수 부장판사, 현직 판사로는 처음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 지금 소환된 상태인데 돌아갔다는 얘기는 아직 없죠. 네, 아직 조사는 끝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뭐 관련해서 내일 좀 추가로 좀 이제 최 반장이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다뤄주기 바라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법관 사찰 의혹 문건 현직 부장판사 소환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 비망록이 공개된 거죠. 물론 혐의 일부가 소개된 적은 있었지만은 정말 적나라하더라고요. 적나라한 심정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을 받을 때마다 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거나 허참하면서 기가 차다는 반응을 자주 보였다고 하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검찰은요, 이 뭔가 승부수를 이제 띄울 필요가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8년 1월 10일부터 5월까지 눈물로 써내려간 총 41페이지짜리 통한의 비망록 전격 공개한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대 후배 이팔성 전 회장, MB가 맞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정말 끔찍하게 예뻐한다. 이런 말을 어디서 듣고서 2007년 1월부터 이 변호사한테 접근을 해서 정말 5천만 원을 건넨 걸 시작으로 본격적인 로비에 들어갑니다. 특히 대선이 임박했던 2007년 12월에는요. 5일, 10일, 12일 계속해서 이 억대의 돈을 투하를 하죠. 왜? 감투 욕심. 자, 예상대로 이명박 후보 대통령 됐습니다. 씨를 왕창 뿌려놨으니 거둘 일만 남았죠. 2008년 1월 27일 이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MB 만났습니다. 자, MB 왈, 자네 문제는 좀 기다려봐. 자, 이팔성 전 회장 부품 꿈을 안고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있었죠. 그런데 웬걸 하문차사입니다.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겠죠. 계속 인수위를 찾아간 겁니다. 2월 5일자 비망록을 봤더니 매일 피곤한 하루, 되는 게 없다. 정말 희망 고문에 제대로 걸린 거죠. 자, 2월 23일 MB 또 만납니다. 이 전 회장, 이제 그냥 돌직구를 날립니다. 그냥. 예? 대선 전에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금감원장, 산업은행, 국회의원 등등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 MB 긍정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니 조금 기다려봐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즈음에 이명박 정부 내각 일기 인선 이렇게 쭉 사람들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스포트라이트가 막 집중됐죠. 자, 이걸 보고 있던 이 전 회장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비망록에 이런 소회를 남긴 겁니다. 유인촌, 어윤대, 원세훈, 모두 즐거운 표정. 나만 제외된 것인가? 야, 심지어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그 금감원장 자리 엉뚱한 사람이 꿰차고 만 겁니다. 이팔성 전 회장 MB 일가를 향한 적개심을 여과 없이 토해냅니다. 자, MB 증오감이 솟아난다. MB와 인연 끊고 다시 세상살이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30억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 들었냐. 그 족속들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아니, 최소한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정말 이보다 더 절절할 수 있으면 읽다 보니까 저까지 막 화가 나는데요. 이거 정말 먹튀를 당해보지 아니하고선 나올 수 없는 표현이죠. 자,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며칠 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피감기관 지원 받아서 해외 출장 다녀온,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 혐의 받고 있는 의원 38명 명단 꼭꼭 밀봉해서 그거 문희상 국회의장한테만 전달했다. 이거였죠. 자, 오늘 국회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대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 올 경우에 국회의장은 국회윤리특위에 그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부해서 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의원들을 외국 출장 보내준 그 피감기관들이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오면 그걸 국회에 통보를 하고, 그러면 국회가 그걸 의원들을 징계를 할지 말지를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의도 생리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 정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의원이 갑이고 피감기관이 슈퍼 을이죠. 자, 을이 갑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넘긴다. 이제 두어 달 있으면 국정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이실직고를 했다가는 국감 때 무슨 경을 치르려고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기관이 아니고서는 의원들을 상대로 그런 도박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이거 뭐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 미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어제 MBC PD수첩 오늘까지 화제입니다. 배우 조재현 그리고 감독 김기덕 씨 성폭행 추가 의혹 나왔죠. 조재현 씨의 경우는 16년 전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1교포 여배우, 또 술자리를 갔던 중에 화장실에서 몹쓸 짓을 당할 뻔했다는 일반인 여성 H씨 인터뷰 나왔습니다. 자, 교포 여배우 사건 이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됐다는, 또 이 일반인 여성 H씨 이 범행 당시 조재현 씨가 쉿, 조용해, 너 다쳐,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한 그때 그 음성이 이 지금까지도 귓전을 맴돈다는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재현 씨 입장문을 냈습니다. PD수첩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아서 나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1교포 배우는 특히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오히려 내가 협박을 당해서 돈을 갈취당했고, 또 일반인 여성의 경우는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한 적이 없다 반박했습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속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양 반장이 이제 마지막에 공소시효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조재현 씨 문제가 폭로된 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이후로는 큰 소식이 없었잖아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처벌이 좀 어렵다.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 새로운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조재현 씨는 관련 사실 자체를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입장이 그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기덕 감독의 경우에도 얘기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PD수첩은 배우 스태프들의 피해 사례를 전했는데요. 김 감독의 성추행으로 신인 여배우가 잠적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또 여성 스태프에게 다짜고짜 같이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감독과 일할 때는 각오를 하든지 아니면 거지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돌았을 정도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 김 감독 측은 개봉 예정된 영화는 취소가 됐고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방송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요. 저희가 이제 그 사실관계가 좀 대립되고 있으니까요. 수사 내용을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 앞에서 이제 양 반장이 상당히 그 연기도 아주 잘하더라고요, 양 반장.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몰입한 듯한 분위기였어요. 적정적으로 했어요. 네, 자, 그 너무 깨알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해놔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그것만 놓고 본다면 네, 그렇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검찰이 그래서 그 비망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도 함께 공개를 한 건데요. 이 이팔성 전 회장 자택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서재에 명함 크기의 작은 메모지가 있더란 겁니다. 거기에 뭐 사람 이름, 돈 액수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길래 수사관이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이 전 회장이 그걸 확 낚아채더니 입안으로 쏙 넣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 종이가요? 뻑뻑해서 잘 안 넘어가는데요. 2장 드셔보셨나요? 어떻게 하죠? 저 옛날에 그 영어 단어 외울 때 사전 먹었죠. 네, 사전 하나 통째로 먹었죠. 네, 아무튼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비망록에 대해서 그날 적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고도의 정확성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망록이요, 2008년 4월까지의 상황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뭐 맞느냐 틀리냐 저희가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맞다는 전제 하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결국 성의 표시를 하긴 한 거잖아요. 네, 2008년 5월입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정이 됐고 나중에 연임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008년 5월에 내정이 되면서 비망록 작성이 중단이 됐는데 당시 낙하산 논란이 한창이었지만 MB정부는 그야말로 내리꽂았습니다. 사실 MB는 나름대로 이 전 회장을 챙기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요. 2008년 3월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공모 때 사실 먼저 이렇게 꽂아 넣으려고 했는데 낙하산 논란이 한창 일자 거래소 측이 이팔성 전 회장을 서류에서 이렇게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당시 청와대가 어디 감히 이러면서 이 책임을 물어서 금융위 간부 중 한 명을 경질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망록을 종합해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시도 자체는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팔성 전 회장 얘기처럼 너무 파렴치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거의 조폭 수준의 갈취였다.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두원 전 의원이 이명박 형제는 돈이 신앙일 정도로 돈의 노예였던 사람들이라고 폭로한 적 있지만 속속 드러나는 사실을 보니 정말 개걸스럽게 돈을 먹었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점검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이제 중반전 정도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앞서가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재명 경기지사 또 김경수 경남지사 차별 대우 논란, 이건 뭡니까? 이 김진표 후보가요,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선 탈당을, 그리고 드루킹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선 당이 지켜줘야 한다라고 말한 게 이 후보가 대척점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김 후보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해찬 후보가 누구는 탈당하고 누구는 보호해야 한다는 건 당대표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 당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그런 점이 반영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진표 후보 입장에서는 친문 선명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이 정치권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양 반장? 예, 이해찬 후보가 지난 4일날 인터넷 팟캐스트 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거기 출연을 해서 한 그 얘기가 있는데요. 문재인 실장하고 저하고는 특수관계다. 내가 국무총리 할 때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 했다. 당정청 회의 때 문 실장이 참석해서 얘기 많이 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걸 두고 약간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후보 간에요. 당장 송영길 후보가 이해찬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나이도 같은 데다가 이 총리 시절 문 대통령보다 상급자였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이해찬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심리적으로 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이가 어린 자신이야말로 문 대통령의 파트너로서 제격이다. 이런 반론을 편 겁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송영길 후보가요, 자기가 이제 4선 의원이지만 이해찬 후보에게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못 건다 이런 얘기를 토론회인가요? 그때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지점을 아마 계속 파고드는 그런 모양새고요. 자, 근데 이제 고반장 역시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는데 문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3인방이죠. 이른바 삼철로 불리는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 이 세 사람이 지난 3일 인사동에서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번 전대에서 엄정 중립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호철, 양정철 이 두 사람이야 정치를 뭐 떠나 있으니까 그렇다지만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김진표 후보를 지지한다 뭐 이런 소문이 많았거든요. 이 전 의원 역시 누군가를 공개 지지할 일은 없을 거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표 후보가 뭐 본인을 지지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네네. 있었는데 예. 아무튼 이 친문 경쟁이 과열되는 게 이 당이나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의식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네, 그 세 사람이 모인 게 상당히 오랜만 아니에요? 양정철 전 비서관 또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랑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다뤘었는데 뭐 일정 부분 정치와 거리를 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3월 10일 전해철 의원의 북콘서트가 열린 이후에 5달 만입니다. 또 정치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은 사실상 뭐 처음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역시나 양 전 비서관은 회동이 끝나고 다음 날 곧장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야 귀국을 한다고 하고요. 또 이호철 전 수석 역시도 중국 베이징대 연수를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조만간 출국할 거란 소식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삼철 이제 경선의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게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요. 그 얘기로 갈게요. 문 대통령 핵심 3인 회동 전대 엄정 중립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오늘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손 고문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서 양 극단의 정치를 주변으로 몰아내고 바른미래당을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미 10여 명 안팎의 후보가 바른미래당 당권 도전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 고반장 발제에서는 야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선거 분위기로 아주 후끈후끈한 곳 바로 이곳 상국대병원입니다. 제가 요즘 아주 푹 빠진 드라마 라이프 이야기입니다. 11년간 병원을 이끌었던 원장이 갑자기 숨진 뒤에 이 새 원장을 뽑는 선거가 요즘 한창 진행 중입니다. 11년 동안 원장 그늘에 가려져 있던 부원장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게 힘을 모아주세요. 구사장 내가 밀어내겠습니다. 모두한테 가서 말하세요. 네, 부원장이 원장 그늘에 가려져 있는 동안 그 부원장 때문에 또 빚을 못 받던 사람들도 선거를 기회 삼아 출세를 꿈꿉니다. 어차피 뽑을 건데 나 원장 되고 싶소 하면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누구는 날이 아주 제대로 섰던데. 정신 차려. 네가 올라가야 부원장 자리가 빌 거 아니니? 네, 그런데 라이프를 제가 보다 보니까 중간중간 JTBC의 인기 프로그램들이 아주 살짝 보이더라고요. 뉴스룸도 살짝 보이고 차이나는 클라스도 나오고요. 그래서 정치부회의도 좀 살짝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물어보니까 반사전 제작 드라마여서 얼마 전 모든 촬영을 마쳤다는 아주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상국대병원 말고 또 선거 열기로 후끈후끈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입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는데 바른미래당도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만덕상도령 발음이 안 됩니다. 자, 손학규 상임고문이 오늘 당대표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미래형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개혁 통합정당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제가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자천, 타천,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10여 명에 달합니다. 정치적 경력이나 중량감으로만 따지면 손학규 고문이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선거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은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송 고문의 출마 선언으로 오늘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기자들도 사회부, 국제부, 정치부 할 것 없이 대형 이슈가 터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바로 과학보다 더 정확하다는 손학규 징크스 때문입니다. 손학규가 결단을 한 날에는 국가적으로 때로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어김없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쭉 되짚어 볼까요? 최근 사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손학규 고문이 고심 끝에 서울 송파을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민심 대장정 마지막 날 민심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하고 만덕산에서 하산한 날엔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지난해 2월 국민의당 입당일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전격 구속 수감됐습니다. 정말 용해도 이렇게 용할 수 없습니다. 월드컵 독일전 2대0 승리 예측, 이해찬 의원 당권 도전 예측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저희 신통방통 양반장과 거의 정말 막상막하의 수준입니다. 자, 여의도로 고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군사독재 정권 때의 바로 그 고문이 아니라 고문, 사전적 의미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사람, 바로 그 고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사람, 현직 바른미래당 고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권 주자 중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이해찬 의원도 민주당 고문입니다. 얼마 전 당대표 자리를 꿰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지금으로부터 10년도 훨씬 넘은 2006년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거쳐 대선 패배 이후 오랜 기간 민주당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고문들의 귀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올드보이로 규정하면서 새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협치를 강조하는 이때 풍부한 연륜과 리더십을 가진 이들이야말로 국회를 이끌 적임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송 고문도 올드보이 논란을 의식한 듯 관련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무슨 욕심이냐, 이런 만류와 비아냥과 비난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온갖 수모와 치욕을 각오하고 제가 감히 나섰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고문 출신 당대표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오늘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요즘 선거제도 개편 전도사로 나선 듯 여기저기서 선거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예방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선거제도 개편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온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촛불 정신의 핵심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70년이 됐으면 낡기 마련이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 오늘 발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손학규 출마 선언, 불붙은 바른미래 당권 경쟁. 네, 조금 전에 이제 정동영 대표 얘기도 들었지만요. 요즘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안도 논의를 했지만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디테일로 가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여야가 개편 자체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죠, 최 반장. 그렇습니다. 현재 이 승자 독식 구조, 뭐 한 표만 더 많아도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이런 소선거구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는 20대 국회 초반부터 계속 거론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소수 정당 위주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엔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물론이고 뭐 민주당, 한국당 등도 선거제도 개편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언급을 내놓은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현재 여야가 모두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는 하고 있지만 온도차가 또 있습니다. 주로 야당, 특히 소수 야당일수록 적극적인데요. 현재의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비례성 강화를 통해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가 바뀌면 현재의 의석을 유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공개한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로 20대 총선을 치렀을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이 현재보다 수십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나 돼요? 네, 굉장한 규모죠. 그래서 네. 각 당마다 선거제도 개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결실을 맺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국회 특활비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특활비 제도 개선안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특활비를 사용을 할 경우에 영수증, 증빙 서류를 남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 현재 특활비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공적인 목적에 쓰이는 업무 추진비 성격이 강했다라면서 이 대부분의 경우는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통해서 양성화할 수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특활비 영수증 또 증빙 서류를 공개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관련 소위에서 논의를 따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이번 특활비 양성화 방침 여야 원내대표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네, 또 오늘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은 8월 국회 처리 법안도 논의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를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고 피감 기간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해외 출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의장 산하의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 오늘 보니까요. 민주평화당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당 회의실에 걸어놨더라고요. 네, 오늘 오전 평화당 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사진을 걸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당 지도부가 다 같이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두 대통령의 정신과 정책을 기리겠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당은 오는 18일 열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식도 당 차원에서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또 이에 대해 정동영 대표는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평생 약자편에 섰던 노무현 정신을 기리는 당이 되겠다라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민주당은 또 2011년 영등포 당사 시절에 두 전직 대통령의 흉상도 만들어서 현재까지 당사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흉상 제막식 때에는 당시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가 직접 참석하기도 했죠. 참고로 자유한국당도 홍준표 대표 시절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에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최근에 배출한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은 걸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여야 두 당이 이제 사진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두 전직 대통령의 뜻을 나란히 계승하겠다고 나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손학규 전대 출마 선언, 치욕과 수모 각오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BMW,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높은 수입차죠. 특히 안전하다, 튼튼하다는 인식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른바 불차, 화재 피해를 입을까 무서워서 피하는 차가 돼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올해 우리나라에서 BMW 화재 사고만 34건이 발생하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원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자칫 2차 사고까지 날 뻔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본네트 그 사이로 연기가 나와서 위로 보이는 색에서 이 안에 냄새가 확 올라오는 게 확 느껴지죠. 집사람이 약간 자고 있었는데 깨우고, 야, 불난것 같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터널 안이니까 내가 터널 안에 세우면 2차적인 사고가 났으면 갈 길도 없잖아요. 그래서 터널을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차가 이제 내 맘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심지어 주차 중에 불이나 옆차까지 불이 옮겨 붙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자 아예 BMW는 주차하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 피해자는 주변 피해 차량까지 보상해줘야 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은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차로 인해 당시 옆에 있던 건물 외벽과 차량 한 대, 오토바이 한 대까지 타거나 녹아내려 그것 또한 저희가 보상해줘야 합니다.
현재 각 포털 사이트에는 집단 소송 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한 법무법인이 만든 BMW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들은 내일 경찰에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엊그제, 지난 월요일이죠. BMW 측이 사과를 했지만 늑장 사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재 원인도 EGR, 그러니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문제라고 못을 박으면서 왜 한국에서만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BMW가 부품 탓만 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면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이 똑같은 문제가 국내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이다. 근데 그쪽에서는 굳고 부정을 하는 부분들인데 왜 그러냐면은 부품의 문제로 치부하면은 부품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책임이 좀 가벼워질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다 그러면은 100% BMW 본사 책임이거든요. BMW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이후 제조물 책임법에 일부 도입됐지만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BMW 화재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배상 책임도 5배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청문회 개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그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서 사고 원인과 방치한 책임을 따져 묻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제작사는 엄중 처벌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 중지 명령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과거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태 때 이른바 호갱 취급받았던 우리나라. 또 호갱 취급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장성 대령급 지휘관 전용 승용차 55% 감축입니다. 국방부가 모든 장성에게 지급되던 전용 승용차를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투와 직접 관련 있는 지휘관이나 위기관리 요원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운전병의 경우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이런 방침은 비전투 분야의 병력을 최소화해서 전투력을 높이고 장성의 특권의식도 내려놓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볼 때는요. 군병력 감축에 따른 바람직한 변화로 보이고요. 다만 군 대비 태세를 문제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혁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정치보이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말이 뒤에 좀 꼬였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네, 딱 꼬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보면 알죠. 부럽습니다. 내일 보면 알아요. 잘 다녀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